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행정사를 같이 하게 될 김묘엽입니다. 제가 행정사는 제가 작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처음 들어와서 요번에 이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까지 전부 다 같이 했는데요. 2차 시험은 적중했던 데서 다 나와서 무난하게 답안지를 다 쓰셨다고 그래가지고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차하고 2차를 유일하게 같이 하는 그런 직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민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민법을 처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법과목을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법과목을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비워드리는 게 첫 번째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비워드리느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요거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요 나눠드린 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할 때도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조문 mp3가 따로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문 들어보시라고 녹음도 다 했으니까 학원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교재요. 요 교재 이제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자, 5페이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법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조선시대부터 우리 그 조상들이 이렇게 다 일구어 놓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수입한 거죠. 해외에서 수입을 했는데, 자, 직수입을 한 건 아니고요. 일본을 거쳐서 일본 식민지하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이 됐는데요. 여러분, 일본을 통해서 수입이 된 이 법은 어디서 왔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수입이 됐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짝짝꿍 잘했던 나라가 어디죠?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을 근간으로 이렇게 했고요. 일본이 우와 너희들 짱이야 하면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독일 언어를 처음서부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괜찮은데 일본 애들이 먼저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그냥 그대로 이걸 직수입하셨네요. 그래서 용어상으로 첫 번째 좀 낯설음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령어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사고방식의 한문. 자, 그래서 요놈들 때문에 이제 한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이걸 수입을 왜 했느냐? 일제시대 때 배우셨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을 하신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문이기 때문에 제가 용어 정리를 반드시 해드릴 거예요. 용어 정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요 독일이다 보니까 법의 근간이 우리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적 체제인데 독일에서 만드는 법은 집단주의적 체제이긴 하나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남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둘은 남이다, 남이 아니다. 되게 주저하시더라고요, 항상. 자, 남입니까, 남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럼 남이 아니지, 같이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남편이 번 돈은 남편이 세금을 내고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세금을 내죠. 그래서 전혀 남입니다. 근데 남 같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꼭 공부하실 때는 원칙과 예외를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시면서 법의 체계를 잡아나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남편의 신용카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신용카드입니다. 남편의 신용카드를 아내가 가지고 가서 썼습니다. 요거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남편이 자고 있는데 남편 신용카드를 싹 끄집어내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생필품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남편하고 아내 말고요, 다르게 할게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여러분 동거를 하고 있는 남친과 여친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남친과 여친으로 바꿀게요. 자,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친이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가서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삽니다. 과연 이것이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라는 거죠. 예, 처벌을 받아야죠. 왜 네 신용카드를 네가 쓰고 내 신용카드는 내가 써야 되는데 왜 네가 내 신용카드를 써?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위에는 부부라는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부부라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남친도 여친도 남이기 때문에 원칙상 남친의 신용카드를 여친이 쓰면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고요. 자, 남편과 아내도 남입니다. 남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면 쓰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남의 신용카드는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민법에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처벌을 안 받게 하는 규정을 둡니다. 그런 걸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예외 규정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 간에 일상적인 가사만큼은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가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할 때에는 서로 간에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처벌을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럼 하나 더.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죠. 왜?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원칙을 알고 예외를 알면 나머지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원칙과 예외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민법하고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증여합니다. 증여. 공짜로 준 거죠. 예금 계좌로 아내한테 돈을 4억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거든요. 증여세를 물까요? 안 물까요? 이거죠. 증여세를 안 묻니다. 왜? 일상 가사만큼은 네가 나를 대신할 수 있으니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이름으로 집을 사라 하고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얼마냐? 9억까지. 9억까지는 일상가사 범위에 들어가서 증여세를 안 냅니다. 근데 9억이 넘는 순간에 이건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서로 남이죠. 남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증여세를 냅니다. 예, 이렇게 법을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 법의 전체를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왜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냐? 여기 유럽은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를 하실 때 집단주의적인 우리 생각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남이라니까요. 자식이 남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요 개인주의를 우리가 그대로 표방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 자, 요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극단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놨네요. 자, 논점 정리가 갑의 신용카드를 을이 가져가서 과자 사 먹었네요. 처벌해야 되겠죠. 두 번째 논점 정리가 갑의 신용카드를 을이 가져가서 갑의 과자를 사 먹었는데 갑은 을의 남자친구였다. 여전히 남이죠. 처벌을 받고요. 자, 갑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었다. 갑은 을의 남편이었다. 일상과사죠. 과자니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에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갑의 신용카드를 을이 가져가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합니다. 갑은 을의 남편이었다.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못하는 이유가 또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척하면 척이지 자식아.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표현을 제대로 안 해도 표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사람을 탓합니다. 표현이 정말 엉망진창인 거죠. 왜 그러냐? 자,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고지 식당에서 옛날에 고시 공부하느라고 밥을 먹었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그 같이 계시던 아주머니한테 거시기 가져와. 딱 가져왔어요. 거시기를 알아. 보지도 않았는데 거시기 가져와. 그런데 막 거시기 하면서 또 뭐를 가져오래? 고춧가루를 가져와요. 거시기라고 했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표현이, 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이러시거든요. 야,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냐? 척하면 척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르는데 뭐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용어를 두리뭉실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집단주의예요. 집단주의에서 우리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언어를 표현을 두리뭉실하게 해도 당장 그걸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질성을 느끼려고 하면 거기에서 언어에 대한 용어 부분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데, 그래서 용어 정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 머리카락을 깎는다 그러면 커트 해요. 머리카락이라고 씁니다. 얘네들은 머리카락이라고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데요. 자, 우리는 머리를 깎으러 간다. 그럼 머리를 깎으러 가는 거죠. 컷 헤드. 자, 머리를 쳐.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건 머리를 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를 깎으러 간다 그러지 머리카락을 깎으러 간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할머니가 푹 고아서 만든, 할머니가 만든 뼈 해장국, 이렇게 해서 만두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린 할머니 뼈 해장국 이렇게 하니까, 야, 할머니 뼈로 해장국을 만들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두리뭉실하게 제대로 안 쓰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 중구난방인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봤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대리권 뭔지 모르지만 그냥 대리권 대신하는 거겠지 뭐, 그냥 이러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라는 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가사의 활동,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대리권 이겁니다. 대리권. 대리권의 개념을 모르면서 그냥 두리뭉실 대리권이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대리권은 우리가 크게 어떤 데 쓰냐면은 술 먹었어? 대리운전기사 불러. 대리운전기사 이렇게 해서 대리운전기사라고도 쓰고요. 또 회사에서 어이 김대리 하면서 김대리 하면서 직함으로 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민법적으로 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민법적인 대리입니다. 민법. 자, 그러면 민법의 대리를 정확하게 이제부터 알아두시기 바래요. 개념을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리라는 것은 대신해서 이가 이론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이론을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대신해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이론적으로 얘기해 줄게 해서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신해서 무엇을 표시하는 사람이요? 의사를 표시해 주는 사람이 대리라고 합니다. 요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리운전기사, 여러분 대리운전기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해 주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대리운전기사의 이 대리는 사실은 틀린 단어입니다. 김대리 요것도 틀린 단어입니다. 그러면 대리는 언제 써야 되느냐?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변호사는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소송을 할 때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의사표시를 전문가로서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증인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럼 변호사가 막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대신 변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변호사를 뭐라고 하냐면 소송을 할 때 우리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준다. 소송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대리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행정사를 한번 볼까요? 자, 행정사는 대리인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사는 과연 대리인일까요 아닐까요?
행정사. 내가 하고 싶은 의사표시를 대신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보시죠. A라는 사람이 입국심사 절차에 대해서 통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스스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또는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스스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 영업정지 가처분 걸었다. 그러면 관공서를 상대로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을 잘못하다가 혹시나 큰 실수를 얻을까?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대신 갑니까? 행정사한테 가서 대신 뭐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사표시 해달라는 겁니다. 관공서에. 이런 거죠. 행정사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죠. 행정사는 대리인입니다. 의사표시를 대신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대신해주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죠. 자, 대리인이 여기도 소송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고, 여기도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대신해주기 때문에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대리인의 개념을 보셨으니까 저랑 같이 지금서부터 재밌는 걸 한번 가볼게요. 자, 8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 교재 8페이지. 자, 8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지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거기 위에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진 않으시겠죠? 법률 규정은 법률이에요. 법률. 그냥 법률 얘기한 거고, 법률 행위는 법률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건데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규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법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관계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법률 행위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요건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냥 법률의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갑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했던 것이 왜?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그 물음에 답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리인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리가 가능한 거죠. 나도 쥐뿌리 모르는데 뭐 가지고 대신 뭐 의사표시를 해줄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법률을 알려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법률 규정입니다. 요건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자, 제가 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쫙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저를 팍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교통사고. 그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사이에 서로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교통사고가 꽉 난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저는 일어나진 않아요. 하면서 그 운전자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보상을 요구하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상을 얘기하셨는데, 보상하고 이제 배상도 제가 구별해 드릴게요. 이것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상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돈 달라. 그럼 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서로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민법의 규정에, 민법 법률 규정에 이렇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자,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민법에서 규정에서 너로 의사표시 하나도 안 해도 둘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규정으로 꽉 박아놨습니다. 그냥 꽉 박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거기다가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금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써놨어요. 즉,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법률 규정, 서로 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으로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배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금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금전.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법률행위를 보세요. 법률행위는 서로 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실 때
의사표시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싹 여기입니다. 학원에 가서 수강증 끊는다, 버스를 탄다, 택시를 탄다, 그 다음에 심지어 지하철을 탄다. 전부 다 이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거의 우리 생활의 99%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부부 사이에 혼인을 했다. 법률의 규정으로 부부가 된 겁니까? 혼인하자고 서로 간에 의사표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된 겁니까? 부부 간에 혼인하자고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안 하는데 여기 부분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논점 정리해가지고 맨 위에 법률행위 있지요? 거기 보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 절대 나눠질 수 없는 요소,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요소로 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예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점 정리, 법률 규정이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앞으로 이 법률 규정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줄여서 법 동그라미 정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앞으로 법정 그러면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입니다. 자, 법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거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자 이제 갑니다. A라는 사람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공서에다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행정사를 선임했지요. 그러면 행정사를 선임했는데 요거 법률행위로 선임한 겁니까?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선임된 겁니까? 행위죠. 내가 찾아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법률행위, 내 의사표시로 뽑았다. 그래서 내 의사표시로 임의적으로 뽑았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임의 대리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대리인이래요. 서로 간에. 대리인인데 서로 간에 의사표시로 대리인이 됐을까요? 그냥 혼인하고 혼인하고 나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너희 서로 대리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법률의 규정으로 너희는 일상적인 부분은 대리가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얘기를 안 한 거죠. 우린 그냥 결혼하자고 얘기했지 서로 간에 일상가사를 대리할 까 말까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결혼하는 순간에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인이 됐대요. 그럼 이제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이 뭐라고 그랬죠? 법정.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는 건 뭐냐?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 기본이 있어야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1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1살짜리 아이가 기저귀를 갈고 싶습니다. 그럼 1살짜리 아이가 기저귀를 갈고 싶으면 가장 원칙적으로 마트에 가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기저귀를 사서 갈아야 되는데 1살짜리 어린이는 의사표시를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리인이죠. 그런데 1살짜리가 선임을 한 겁니까? 의사표시로 선임한 겁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너 대리인 하라고 한 겁니까?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의사표시 네가 대신해줘. 이렇게 된 겁니다. 법률의 규정으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일단 대리의 용어 정리가 끝나신 거죠. 대리의 용어 정리가.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여기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법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딱 생각해 오셨는데 특정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 야, 그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야. 그러면 딱 갑자기 대리인,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네. 법률의 규정으로 선임된 사람. 딱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근데 법률은 왜 이러냐면은 특정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항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쓸 때 엄청 주의를 하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보상이 있고요. 배상이 있어요. 여기 두 개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상은 뭐냐? 너의 그 부분이 부족하지 내가 채워줄게 하는 게 보상이지요.
배상은 너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해서 주는 게 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배상은 언제 쓰느냐? 불법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불법일 경우엔 배상을 쓰고 적법일 경우에는 보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적법하게 가져갔는데 뭔가를 대신 줬구나.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를 대신 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땅이 있는데, 제 땅이 있는데 농지였는데요. 국가가 요거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이 농지를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갈 때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뭔가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배상금이라고 합니까?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보상금이죠. 국가가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토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때 주는 건 보상금. 그 다음에 유족들에게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의사가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면 그때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배상금을 줍니까? 배상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상금하고 배상금이 다르듯이 이거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는데 특정한 단어를 들으면 특정한 관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도록 용어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어가 되게 두리뭉실하다. 그런데 법은 그렇지 않다. 칼 같다. 아주 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칼같이 썼다가 엄청 욕먹었죠. 꼭 그렇게 구별해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아니요. 그런 건데 일단 그렇게 이제 구별하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 예,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이제 법률행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법률행위. 자,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는데요. 의사를 표시하는데 방법상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거부터 좀 볼게요. 자, 일단 8페이지에는 이제 다 정리가 되셨죠. 법률행위 밑에 보시면 임의대리인 나와 있고 법률규정 밑에 보면 법정대리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쭉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냐면 47페이지로 한번 훅 넘어가 보실까요? 47페이지. 자, 4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거기 우측에 논점 정리해가지고 동기, 의사,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 의사 표시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의사 표시 부분을 공부하실 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의사 요거 하나 구별하시고 표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동기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동기, 의사, 표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의사, 밥 먹고 싶어. 밥 먹고 싶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표시를 합니다. 저 배고프네요. 여러분 밥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밥 먹고 싶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의사하고 표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동기, 자, 동기는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계기. 왜 그런 걸 하고 싶지? 배가 고프니까. 이런 게 되죠. 밥을 안 먹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별로 이렇게 딱 구별해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가서 돈을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3천만 원 좀 빌려줘.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의사를 가만히 보니까 3천만 원 빌리고 싶다. 그래서 3천만 원 빌려줘. 3천 빌려줘라는 의사를 가지고 을한테 가서 을을 딱 봤어요. 그래서 3천 빌려줘 하고 의사대로 표시를 합니다. 3천 빌려줘. 자, 그런데 동기입니다. 이제 동기가 보일 건데 너 이거 왜 하려고 하니까 동기는 도박하려고요. 이 돈을 빌리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도박. 이게 동기입니다. 도박. 도박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동기, 의사, 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번엔 의사와 표시를 달리 해볼게요. 도박자금을 빌리려고, 자, 동기가 도박자금인데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하고 을한테 가니까 야, 3천만 원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을을 보니까 지금 돈이 없을 것 같아요. 3천만 원 빌려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을을 지금 좀 상태를 보니까 야,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자,
분명히 3천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3천이 아니라 1,000만 원만이라도 빌려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내 의사 표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예,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달랍니다. 요거는 같은 거고 그리고 동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같이 이 의사표시 부분을 공부하시게 될 건데 이 의사표시는 동기, 의사, 표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은 어디 들어갈까요? 의사와 표시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거짓말. 그렇죠. 다르죠. 그거 찾으시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거를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법적인 용어로 바꿔드립니다. 예, 바꿔드리는데 그건 나중에 하실 거고 일단 어쨌든 동기가 있고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6페이지 휘리릭 넘어오십니다. 자 46페이지 오시면 자 그럼 이 의사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의사표시를 할게요. 자 이 의사표시를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의사표시를 직접 하는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그리고 의사표시를 직접 하지 않는 부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사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침묵이에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막 떠버리는 거죠. 이렇게 떠버리는 게 자기고 그 다음에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침묵입니다. 부작인데 그러면 왜 자기라고 부르냐? 이게 지을 작자거든요. 지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부작위는 지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랑 상관이 있는 얘기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길가에 지나가다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어머 어떡하지? 안 됐다.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니 어머 안 됐다. 그리고 갔는데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죠. 근데 집에 있는 아빠가 자기 자식을 보면서 밥을 안 주면서 야, 너 진짜 굶어 죽어가는구나. 안 됐다 하고 이렇게 아빠가 가서 자식이 굶어 죽습니다. 그럼 이때 살인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살인죄죠. 똑같이 밥을 안 줬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는 살인죄고 왜 하나는 살인죄가 아니냐. 그런 것들을 우린 지금까지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또 하나만 더. 경찰관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머 세상에 물에 빠졌네? 어떡하지? 안 됐다. 그리고 갔어요. 그럼 경찰관이 살인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금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할 때에도 자기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거죠. 그런데 부작위로 살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여기는 꼭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를 안 합니다. 부작위를 합니다. 그럼 살인죄입니다. 구조 의무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하면 그때는 이거는 왜 살인죄냐? 살인의 의사표시가 돼요. 살인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자, 길 가다가 죽어가고 있네? 물에 빠져 있네? 어떡하지? 죽었네? 안 됐다. 저는 길 가다 있었기 때문에 구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작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행위를 안 하더라도 살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자식을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냥 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는 살인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면 살인의 의사가 되는 거죠. 경찰관 구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경찰관이 휴가 중입니다. 구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럴 땐 구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무런 행위를 안 하면 살인죄가 되는 거고 살인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고 구조 의무가 없는 사람은 살인의 의사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작위는 여기서는요 살인죄랑 좀 다르게 뭐냐? 바로 고지 의무, 설명 의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줄 고지 의무나 설명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하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구조 의무도 없고
설명무도 없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게요. 누군가가 김미엽 선생의 대리인들하고 막 학원을 또 다니면서 김미엽 선생님 내 대리인이다, 매니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걔는 내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바로 알려줄,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저는 마치 걔한테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뭐처럼 돼버린다? 대리인이라고 선임을 한 의사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대리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실을 알면서 저게 왜 저러지? 미쳤나?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야, 쟤는 내 대리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대리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대리인이라고 얘를 선임한 거랑 똑같은 의사표시가 돼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나오니까 저랑 같이 정리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분을 볼게요. 의사표시를 직접 합니다. 의사표시를 직접 하실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실 때 명시적으로, 명시, 바로 시, 볼시, 밝힐며, 밝혀서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고요. 묵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어둡게 보여줘요. 그럼 이게 묵시인데, 그러면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담배 딱 시키면서 레종 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요게 명시입니다. 그럼 묵시는 뭐냐?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탁 갖다 놨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물건을 사겠다는 게 어둡지만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묵시. 말로 직접 하는 게 뭐예요? 명시. 사랑한다, 결혼해라, 해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명시. 그 다음에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자, 이렇게 하는 게 묵시. 그래서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표시는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구두, 말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면 글로 써도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편지를 써도 되는 거죠. 구두, 서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먼저 사전, 사귀고 난 다음에 뭐 사귀자고 얘기해도 되고, 미리 사귀기 전에 사귀자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귀고 난 다음에 사귀자라고 얘기하고 다시 프로포즈 되는 거고, 사전 사후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재판으로 다투어도 되고요, 재판이 아닌 방법으로 다투어도 됩니다. 이혼하고 싶다, 이혼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재판 외로 협의이혼해도 되고요, 재판상으로 이혼해도 되고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이렇게 네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방법상의 제한이 없어서, 자, 뭐라고요? 제한이 없어서, 방법상 제한이 없어서 명시도 가능하고, 묵시도 가능하고, 구두도 가능하고, 서면도 가능하고, 사전도 가능하고, 사후도 가능하고,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사표시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누구지? 하니까 대리인이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거기 정리하도록 할게요. 46페이지 보시죠. 자, 46페이지 보시면 거기 논점 정리해서 의사표시의 방법이네요. 다이아몬드 첫 번째, 의사표시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자기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다. 자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부자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도 가능하고, 재판에 재판상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전 사후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 밑에 논점 정리해서 의사표시의 대리죠. 두 번째 줄에 의사표시를 당사자 외에 대신해 주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사표시를 이렇게 쭉 공부하셨는데요. 자, 이 공부하셨는데, 자, 우리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서부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 뭐 첫 시간인데 재밌자고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최저임금이 현재 7,530원입니다. 뭐 내년엔 더 오르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하라고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요. 임금계약을 체결하는데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법률을 어기는 계약을 할게요. 법률을 지키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을 지키는 계약은 야 우리 예를 들어서 알바를 고용했는데 임금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는 시급이 7,530원이다. 이러면 사실 다툴 게 없어요. 법률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전혀 다툴 게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법률 행위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두 가지를 해볼게요. 먼저 7,000원. 우리는 시급이 7,000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시급이 10,000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법률을 지켰다 어겼다? 어긴 거죠. 왜? 얼마 받으라고 했는데 7,530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계약은 여러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자, 유효 무효. 자, 법률행위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기니 하면은 그것이 효력이 생긴다, 소요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있을 유, 그 다음에 효력효 해가지고 유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니? 없어요. 그러면 없을 무를 쓰고 그 다음에 효력 효자를 써서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서로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혼이 유효니 무효니, 무효인 결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 행위에서만 유효 무효가 있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계약이 무효야, 임금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건 무효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에서만 그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여기 나와 있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으면 유효, 효력이 없으면 무효인데, 자, 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효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효력이 없죠.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건 유효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또 물은 거죠. 왜? 지금까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왜라는 답을 해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것들은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걸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자, 지금서부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딜 보시냐면, 자, 앞으로 넘어가셔서 45페이지 가십니다. 45페이지. 45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규정을 보세요. 이 규정을 보시는데, 자, 위에 있는 내용이 법률의 규정과 달라지면 이 법률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법률을 제정한 이유가 있다? 뭐냐? 내가 이 법률을 규정했던 거는 너희들이 이 규정을 따르면 좋지만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정해도 돼 해서 내가 최소한의 기준만 잡아준 거야. 그래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별도로 정해도 된다. 규정이 있지만 너희들이 별도로 임의로 정해도 된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야, 이 규정은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면 안 돼. 이 규정은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서 강력하게 이 규정을 행동하고 지켜야 돼 하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의 성격을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이 규정과 다른 행위를 해도 다 유효한데,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면 이 규정과 다른 행위라면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자, 7,530원 밑으로 떨어지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하기 때문에 7,53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슨 규정의 성격을?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라. 7,530원. 자, 그런데 7,530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니들 정해도 돼 해가지고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7,000원은 강행 규정성에 반하기 때문에 뭐가 되고?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만호는 임의 규정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임의 규정으로 정해도 된다 그래서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예, 요렇게 이제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5페이지 보시면 논점 정리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첫 번째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자, 논점 정리 두 번째 강행 규정이죠. 당사자의 의사에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규정. 그래서 그 밑에 최저임금 써놨습니다. 자, 최저임금 써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요거는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 친구랑 같이 가다가 제가 실수로 친구 노트북을 떨어뜨려서 금이 가게 했어요. 그러면 일단 불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 불법이죠. 남의 재산을 깨뜨렸으니. 근데 친구한테 야, 미안하다. 내 돈 줄게. 그랬더니 친구가 야, 친구 사이에 무슨 돈, 술이나 사라. 이렇게 됐어요. 자, 돈이 아니라 술. 서로 간에 민법은 반드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뭐를 받아라? 금전을 받으라고 했는데 당사자 간에 그럼 술 살게 해가지고 술, 돈이 아니라 술로 바뀌었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예, 그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임의 규정하고 강의 규정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거기 조문을 잠깐 볼게요. 45페이지 나와 있는 105조입니다. 자, 임의 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개념을 아시면 조문을 조금 읽을 수가 있는데, 법률행위 당사자가, 뭐 당사자라는 개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법률행위를 하는데, 의사표시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는데, 법령 중에, 자,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겨도 사회질서를 어기지 않는 규정. 그런 것들은 괜찮다. 임의 규정. 근데 이거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기는 순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예, 그렇게 간단 말이죠. 예, 그렇게 이제 개념을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거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잠시만 쉬시죠. 예.